우연한 기회에 매력적이고 다장다감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 싱글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교제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헌신적이었고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남편이 숨기고 있던 끔찍한 비밀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1987년 2월 36살의 싱글맘 데니스는 1년 전 남편과 이혼하는 아픔을 겪은 뒤 세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살던 그녀는 지역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적은 수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결혼 생활 경험 때문에 데니스는 더 이상 새로운 만남에 운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 셜리의 눈에 비친 동생은 강인한 사람이었고 동생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사람을 찾아 새롭게 가정을 꾸리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세 딸 역시 이모의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침내 언니 셜리와 딸들의 응원에 힘입어 데니스는 용기를 냈습니다. 1987년 4월의 어느 날 데니슨과 셜리는 지역의 한 바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카우보이 복장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들로 가득해서 다소 미덥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데니슨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군중 속에서 유독 돋보이는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데니슨을 눈여겨본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데니슨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남자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아주 신사적인 태도로 춤을 청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숀폴 라니엘, 당시 39살이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쇼는 매너가 넘쳤습니다. 파트너를 너무 꽉 끌어안지도 않았고 불쾌한 농담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매력을 발산해서 데니슨의 마음을 단번에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를 떠나기 전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데니스는 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쇼는 달변가였고 간간히 유머를 섞여가며 데니슨을 환하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세 딸에게도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자주 통화를 했고 통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니스는 쇼이 뉴질랜드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는 어릴 적 비행기 사고로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등 모든 가족을 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지만 아내의 외도로 이혼했고 이후 딸을 데리고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쇼는 자신이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요리사라며 열심히 노력해 언젠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데니스는 쇼이 자신과 아주 비슷한 처지를 가졌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고 그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데니스는 쇼를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약 3주 뒤 데니스는 쇼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남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 저녁 차를 몰고 데니슨의 집에 도착한 쇼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첫째 딸 칼라는 엄마가 오늘 유독 정성 들여 꾸민 이유가 바로 눈앞의 이 남자 때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데니스는 쇼에게 세 딸을 소개했고 쇼는 유쾌한 인사와 함께 자신의 훌륭한 요리 솜씨까지 뽐냈습니다. 함께한 저녁 식사는 잊을 수 없는 훌륭한 밤이 되었고 세 딸 모두 쇼의 마음에 쏙 들어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이들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쇼는 종종 데니슨에게 소소한 이벤트를 해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6월 초 쇼는 데니슨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는 요리 프로그램에 자신이 메인 셰프로 출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저녁 데니슨과 아이들은 TV 앞에 모여 앉아 쇼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요리사 모자를 쓴 쇼를 보며 데니스는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데니슨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디테일이 포착되었습니다. 방송 내내 쇼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자신의 얼굴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데니슨이 그 이유를 묻자 쇼는 녹화 때 너무 긴장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그리고 원래 안경을 쓰는데 너랑 만날 때만 안 썼던 거야. 라고 해명했습니다.
6월 7일, 쇼는 데니슨을 자신이 자주 다니는 헬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헬스장을 구경시켜준 뒤 그는 데니슨에게 헬스장 가족 카드와 현금을 건네며 마음에 드는 운동복을 사라고 권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운동을 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상대의 돈을 쓰는 것이 아직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딸들을 돌봐야 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데니스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집안에 운동복이 걸려 있었고 전화기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운동화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숀이 몰래 그녀의 집에 침입했던 것입니다. 데니스는 극도의 분노와 함께 숀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곧장 숀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숀은 그저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데니슨에게 이는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다시는 숀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통보했습니다. 숀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후 한동안 데니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다시 요동칩니다. 7월 초의 어느 날 퇴근한 데니스는 문 뒤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숀. 망설이던 데니스는 결국 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수화기 너머로 숀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데니슨이 필요하다는 그에게 데니슨 역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딸은 숀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세 딸을 둔 데니슨의 입장에서 딸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 전부를 잃는 것과 같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데니슨은 매일 밤 늦게까지 숀과 통화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레 연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데니스는 숀의 예전 행동이 잘못되긴 했지만 아주 큰 잘못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설득했고 그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숀은 데니슨에게 자신의 지갑을 통째로 맡기며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결혼하면 자신이 돈을 벌어 가정을 책임질 테니 데니스는 밖에 나가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는 숀 같은 남자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숀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숀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돌려댔지만 나중에 데니스는 숀의 지갑에서 전당포 영수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녀를 위해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겼던 것입니다. 숀이 부유하지 않음에도 자신에게 이토록 헌신한다는 사실에 데니스는 몹시 감동했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숀은 데니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담긴 숀의 노력과 책임감을 알았기에 데니스는 기쁜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1988년 2월 28일, 숀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데니슨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이틀째 되던 날, 숀은 데니슨에게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그녀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에게 더 큰 안정감을 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데니스는 매우 감동받았고 숀을 깊이 신뢰했기에 복잡한 서류 조항들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산더미 같은 문서에 서명을 하고 맙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숀은 밖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데니스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데니슨이 전화를 받던 중 숀에게 물건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불렀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니슨이 숀에게 다가가 반농담조로 당신 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부를 때마다 반응이 없네 라고 말하자 숀은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주로 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숀이라는 호칭에는 잘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데니슨의 의심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지만 꽤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데니슨의 달콤한 꿈을 철저히 부숴버리고 맙니다. 1988년 3월 20일 오전 10시경 데니슨은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친한 친구 리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데니슨에게 당장 TV를 켜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미국의 1급 수배자라는 프로그램에 숀과 똑같이 생긴 수배자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TV를 켠 데니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건 완벽히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은 숀 폴 라니엘이 아닌 폴 스티븐 맥일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수배자가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주에서 2건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화면 속의 폴이 바로 자신의 남편 숀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그녀에게 이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얼굴만 닮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데니스는 결혼 당시 숀이 2층 옷방에 두었던 서류 뭉치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숀은 그것이 자신과 가족들의 자료라고 말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자료를 찾아낸 데니스는 숀과 가족들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숀의 딸 사망 진단서를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날짜가 틀리게 적혀 있었고 공식적인 도장조차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문서가 위조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숀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데니스는 자료를 들이밀며 왜 사망진단서 날짜가 틀린지 물었습니다. 숀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대답한 뒤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사망진단서 날짜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은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다며 숀에게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숀의 대처는 그 어떤 허점도 없이 완벽했고 데니스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세 딸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하던 데니스는 다음날 아침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상으로 탐정은 조사를 위해 2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서로 일치하는 사회보장번호와 현금 $1,500였습니다. 그날 밤 돈을 구하기 위해 데니스는 숀에게 친구가 수술을 해야 해서 $1,500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숀은 아주 흔쾌히 동의하며 즉시 수표를 써서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건 숀의 사회보장 번호였습니다. 한밤중 숀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데니스는 침대 옆에 놓인 그의 지갑을 화장실로 가져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펜과 종이로 번호를 적을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갑 안에는 무려 2개의 사회보장 번호가 들어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데니스는 2개의 번호를 모두 받아 적었고 다시 침실로 돌아와 지갑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3월 22일 오전 데니스는 한 레스토랑에서 탐정 찰리를 만났습니다. 2개의 번호와 현금 $1,500를 넘겨받은 찰리는 최대한 빨리 조사해 소식이 오면 당장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니슨이 집에 돌아온 지 채 3시간도 되지 않아 찰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사 결과 그 2개의 사회보장 번호 주인은 모두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데니스는 몹시 놀랐습니다. 진실이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한 그녀는 오늘 밤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딸들이 하교하기 전 그녀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만 아이들을 머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데니스는 숀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하며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 10시 30분경 숀이 알약 하나를 들고 데니슨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숀에 대한 신뢰를 잃은 데니스는 그 약을 보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숀이 눈치를 챌까봐 꾹 참고 약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데니스는 TV에서 본 보도 내용과 사랑하는 세 딸을 떠올리며 마침내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1층으로 내려온 그녀의 눈에 숀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남긴 잔이 들어왔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하던 범죄 채널의 장면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데니스는 고무장갑을 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컵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 길로 솔트레이크시티 경찰서로 차를 몰 데니스는 극도로 긴장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남편이 아침에 사용한 컵이 들어있고 남편의 지문과 타액 샘플이 묻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지명 수배자일지도 모른다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즉시 컵을 연구소로 보내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길고 초조한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한 경찰관이 데니슨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지문이 현재 지명 수배 중인 폴 스티븐 맥의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폴 스티븐 맥,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1948년 4월 9일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폴은 두 건의 치명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아네트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산타로사 카운티에서 태어난 아네트는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밝고 다소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1981년 4월 아네트는 메리언 카운티의 한 컨트리 클럽의 비서로 취직했습니다. 아네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981년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9일 올렌탄기 강에서 카누를 타던 사람들에 의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자의 추산에 따르면 시신은 물속에 약 24시간 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서 치과 진료 기록을 통해서야 간신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네트는 생전 끔찍한 신체적 유린을 당했고 사인은 목이 졸려 발생한 지식사였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직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성가시게 괴롭힌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일하던 컨트리 클럽은 바로 폴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명의 목격자가 폴이 아네트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은 매우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캐런이었습니다. 캐런은 1965년 8월 1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스토랑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모델 일을 병행하던 그녀는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아파트에서 철공 기술자로 일하는 27살의 남자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987년 2월 19일 집에서 공구를 정리하던 데이비드는 캐런이 남긴 쪽지를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버드와이저 달력 촬영을 위해 엔털로프 지역으로 이미 출발했고 촬영이 끝난 뒤 오후 4시 정각에 출근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촬영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퇴근 후 캐런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갔을 때 캐런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지각이나 조퇴를 한 적이 없었고 허락 없이 무단 결근을 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된 데이비드는 오후 5시 30분경 쪽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사람은 폴의 전 약혼녀였고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캐런이라는 소녀를 본 적도 없으며 이곳은 촬영장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폴은 캐런에게 면접을 오라고 한 건 자신이었지만 그녀의 집이 너무 멀어서 면접 기회를 취소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캐런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캐런의 인상착의와 실종 당시 타고 있던 차량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며 그녀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약 2주 뒤인 1987년 3월 3일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회사의 직원 톰이 한 모텔 뒤편에서 캐런의 실종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이내 경찰은 캐런의 차 안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는데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지갑과 한 무더기의 옷가지 그리고 깔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치과 기록과 기타 단서들을 통해 피해자가 실종된 지 2주가 지난 캐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캐런에게는 다량의 진정제가 투여되었고 생전 참혹한 유린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투여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경찰에게 폴이 캐런이 살아있는 모습을 본 마지막 사람일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월 21일 경찰이 폴의 자택을 찾아갔지만 폴은 데이비드에게 했던 변명을 경찰에게도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면접을 취소한 이후 캐런을 만난 적이 결코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당시 뚜렷한 단서가 없었기에 경찰은 폴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언론은 캐런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 사건은 대중의 폭넓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멀린이라는 이름의 약국 점원이 신문을 넘겨보던 중 폴의 이름을 발견하고 용기 내어 나섰습니다. 그는 약국 기록에 남아있던 폴의 처방전 사본을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3월 11일 경찰은 폴의 치과의사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고 의사는 폴이 치통을 호소해 진정제를 처방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폴의 혐의는 점점 짙어졌고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색 결과 폴의 침대보와 침실 양탄자에서 섬유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이를 캐런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 샘플과 대조한 결과 두 섬유의 성분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마침내 폴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 했을 때 그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그가 도주한 시기는 놀랍게도 그가 데니슨을 처음 만났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숀이 바로 지명수배자 폴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경찰은 즉각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날 오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데니슨에게 현재 그녀가 몹시 위험한 상황이니 폴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와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데니슨은 자신의 부재로 인해 폴이 의심을 품을까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만에 하나 경찰이 체포하기 전에 폴이 또다시 도망쳐 버린다면 자신과 세 딸의 안전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목숨을 건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가 폴이 체포될 때까지 그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세 딸을 지키기 위해 데니스는 자신이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폴이 퇴근하기 전 서둘러 집에 도착해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폴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날 밤 데니스는 폴에게 머리가 조금 아파 일찍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폴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슨이 침대에 눕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폴도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주 다정하게 데니슨에게 굿나잇 인사를 거내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5시 55분, 마침내 체포영장을 획득한 경찰이 데니슨의 집 주변에 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그들은 데니슨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종소리를 들은 폴은 쏜살같이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아주 능숙한 동작으로 창문을 열어 아래층을 살핀 뒤 옷가지들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고 욕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폴이 이 모든 도주를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밤새 뜬 눈으로 공포에 떨었던 데니스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게 되어서야 데니스는 전전긍긍하며 계단을 내려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도 폴은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이미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데니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전 남편의 집에 가 있던 세 딸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데니슨이 폴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자 세 딸은 엄마를 꽉 부둥켜 안았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데니슨의 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폴이 체포된 후 데니슨은 드디어 자신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몽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대출 관련 서류들에 서명을 했던 탓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3년 뒤 폴에 대한 재판이 세크라멘토 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1987년 3월에 발생한 캐런 사건의 1급 살인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폴을 아네트 사건의 유력한 주요 용의자로 남겨두었지만 그를 흉악한 살인사건과 확실히 연결지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1991년 폴은 1급 살인 및 1급 성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 없는 25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폴은 데니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널 찾으러 꼭 다시 돌아갈 거야. 그로부터 긴 시간이 흐른 2017년 68세가 된 폴은 건강 문제로 인해 스톡턴에 위치한 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곳에서 자연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데니슨을 다시 만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폴이 사망한 후 그의 담당 변호사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생전 자신의 의뢰인이 아네트 역시 자신이 살해했음을 자백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데니스는 자신과 폴의 이 끔찍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가장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참혹했던 기억들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결코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하이프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